네, 안녕하세요. 한국 CS 전략연구소의 변미영 소장입니다. 네, 저와 함께 7강부터 이어서 해보도록 할게요. 자, 7강에서는 이제 서비스 수요 관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자, 서비스 수요 관리의 의의에 대해서 한번 보면, 제조업에서는 수요는 비교적 안정적이고 재고 관리를 통해서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죠. 근데 반면에 서비스에서 수요는 상대적으로 불규칙하고 공급 능력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에 만족한다 하더라도 고객이 집중적으로 몰리게 되어 원하는 시간에 서비스와 제품을 그 시점에 제공받지 못하게 되면 충성 고객을 잃어버리게 되죠. 자, 이러한 탄력적인 수요에 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효율적인 계획과 수립이 필요한데, 이를 체계적인 수요 예측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체계적인 수요 예측 관리가 필요하죠. 자, 그러면 이제 수요 예측 기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수요를 예측하는 기법은 이제 우리가 정성적 예측 기법과 그리고 이제 정량적 예측 기법을 사용을 하는데, 이 예측 기법은 시험에 매우 출제가 잘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정성적 예측 기법을 보면,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그 정성적 예측의 의미와 장점, 한계점, 그리고 정성적 예측 그 기법 있죠? 기법도 시험에 매우 잘 나와요. 그래서 꼭 숙지를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럼 정성적 예측 기법이란 적은 인원을 대상으로 고객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거죠.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경영자의 판단, 그리고 전문가의 의견, 마케팅 부분의 정보와 경험, 시장 조사 결과 등을 참고하여 주관적이죠. 주관적으로 그 미래의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그래서 이 그 정성적 예측 기법은 중장기적인 예측에는 적합한 기법으로 제품 개발이라던가 시장을 공략할 때, 그리고 공장 입지를 선택할 때 이 정성적 예측 기법을 사용한다라는 거죠. 그럼 정성적 예측 기법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한계점, 이 부분도 시험에 종종 출제가 돼요. 장점으로는 먼저 단순하고 명확성, 특히 이 단어 기억해 두세요. 단순하고 명확성에 있고, 그리고 유연하고 현장성 또는 신속, 빠르게 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죠. 그리고 아까 했던 심층적이고 비용은 저비용이다. 즉 그 정량적 예측 기법에 비해서 저비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을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과 조직의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이제 한계점으로는 아무래도 근시안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왜냐하면 여기 보시면 경영자의 판단이라던가 전문가의 의견이라던가 또는 마케팅 부분의 정보, 이런 것들을 참고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근시안적인 정보만을 가지고 접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즉 전체 시장을 대표하지 못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 정성적 예측 기법의 가장 한계성이 이런 전체 시장을 대표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관적인 판단을 사용하여 과학적이고 논리적 근거가 부족. 항상 과학적이고 논리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건 뭐예요? 뭐에 기반하지 않는다? 네, 통계죠, 통계. 수치에 기반하지 않고 주관적으로 미래 수요를 예측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고객 이외의 환경적 요인 변화를 파악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수요를 예측하는데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성적 수요 예측 방법을 하나하나 보면, 여기서는 이 기법, 예를 들어서 정성적 예측 기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 반면, 또는 정성적 예측 기법에서 이 지문을 내는 거죠. 이 지문은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그러면 이게 시장조사법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 델파이 기법 같은 경우에는 연결형에 몇 번 출제가 됐었죠. 근데 여기서는 정말 하나도 그 빼놓지 않고 모두 다 숙지를 해야 되는 내용인 거죠.
자, 그럼 하나하나 보면 먼저 시장조사법이라는 거는 정성적 기법 중 그나마 가장 계량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계량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이라고 해서 정량적 예측 기법이 아니고 그나마 정성적 예측 기법에서는 계량적이고 객관적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비자로부터 직접 수요에 관한 정보를 얻어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시장조사법으로는 뭐 사용자 인터뷰, 설문조사, 전화, 개별 방문 등을 통해서 이제 자료를 이렇게 수집하는 거죠. 다음에 이제 델파이 기법을 보면 델파이 기법. 자,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의 경험적 지식을 통한 문제 해결 및 미래 예측을 위한 기법으로 누구를 대상이죠? 전문가죠. 그 분야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여 설문, 조사를 통해서 의견을 수집하고 이들의 의견을 또 종합한 후에 중간 분석을 합니다. 중간 분석을 한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알려주죠. 알려주면서 다시 어때요? 다시 설문을 제공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걸 우리가 델파이 기법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이제 지명 집단 기법을 보면 지명 집단 기법은 보통 이제 8명에서 12명 정도의 전문가가 모여서 딱 이게 나오면 뭐가 되죠? 지명 집단 기법이 되는 거죠. 자유로운 토론을 하거나 투표를 함으로써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는 기업 내 마케팅, 경영, 기획 또는 생산 부분의 담당자와 기업 외부의 관련 분야 전문가나 주요 고객들이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이 집단에. 그다음에 역사적 유추법이라는 거는 기존 데이터가 없거나 과거의 유사 자료에서 패턴을 모방할 것을 가정하고 이론을 전개하는 게 바로 이 역사적 유추법이다. 그래서 새로운 시장 공략이라던가 수명 주기를 우리가 이제 도입기, 성장기, 성수기, 쇠퇴 이렇게 4단계 등으로 구분해서 예측하기 위해 사용하는 게 이 역사적 유추법입니다. 다음에 사다리법은 제품의 물리적 특성과 고객 가치 간의 연결관계죠. 연결관계를 파악하여 이런 심리 지도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품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특성과 고객 가치 간의 그런 연결관계를 파악하여 이 심리 지도를 만드는 걸 우리가 사다리 기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판매원의 의견 예측법은 판매원들에게 각자 담당하고 있는 지역의 수요를 판매원들에게 각자 담당하고 있는 지역의 수요를 예측하도록 하고 이러한 지역 수요 예측자들을 모두 합하여 전체 수요로 간주하는 방법을 우리가 판매원 의견 예측법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정성적 예측 기법에 해당하는 것과 그 의미 또 꼭 숙지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이제 정량적 예측 기법을 보면 자, 정량적 예측 기법 매우 중요하죠. 자, 정량적 예측 기법은 우리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주로 뭐예요? 과거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시계열 분석이라고 한다. 보통 이제 시계열 수요 예측은 보통 그 시간대별, 그리고 일별, 주별, 월별, 그리고 계절별 등에 따라 발생한 그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시계열 수요 예측이라는 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때요? 그 분석하고 결과를 내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고객 만족도 분석은 이제 시계열 분석인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이제 2021년도죠. 그러면 2020년도에 조사를 했고, 그리고 19년도에 조사를 했고, 18년도에 조사를 했고, 17년도에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 어때요?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도별로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면 과거의 데이터까지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걸 바로 우리가 시계열 예측이라고 분석이라고 합니다. 미래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서 과거의 자료를 시각적으로 살펴보고 양상의 패턴을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다음에 정량적 예측 기법은 모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대상으로, 왜냐하면 당연하죠. 왜냐하면 설문에 의하니까 모 집단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설문을 하려면 모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 있죠. 구조화된 질문지가 딱 나오면 여러분들은 그냥 설문지구나
여러분들 많이 해보셨죠? 설문지.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보통 우리가 이거 양쪽 자료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좋아요. 구조화된 질문지는 설문지를 가지고 하는 걸 의미를 하는구나. 그럼 당연히 뭐예요? 이런 것은 우리가 양적 자료라고 하는구나. 왜? 우리가 설문지를 가지고 그 설문을 하려면 최소 그 표본이 최소 200부 이상은 되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양이 많아야 된다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우리가 양적 자료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설문지로 우리가 조사를 하는 거는 양적 자료라고 한다. 그럼 당연히 뭐예요? 여기 정성적 예측 기법은 소수의 자료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질적 자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량적 예측의 조사 기법으로는 여기 보시면 점기 수요법, 인과형 예측 기법, 시계열 예측 기법이 있고 시계열 예측 자료로 이 부분이 이제 제가 그 시험을 볼 때 정량적 예측 조사 기법으로 쭉 이렇게 똑같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꼭 보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SMAT도 CS 리더스 관리사와 좀 마찬가지로 이건 좀 시험에 나올 것 같지 않은데 뭔가 좀 지엽적인 문제들이 간간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간간히 말이 좀 안 맞는데 간간히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공부를 할 때도 좀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보시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그다음 시계열 자료로는 뭐 평균, 추세, 그리고 계절성, 순환성, 불규칙성 이 5가지 유형으로 분석이 되며 평균을 통한 예측에는 이제 우리가 여기 보시면 평균을 통한 예측에는 이동 평균법과 지수 활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뭐가 있죠? 이 이동 평균법과 지수 활용법이 있는 거죠. 우리 교재의 시험 출제 내용에는. 자, 그러면 수요 예측 정량적 예측 기법의 장단점을 보면 장점으로는 객관성이 있죠. 왜? 많은 표본, 보통 뭐 최소 150부, 200부 이상의 표본을 사용하기 때문에 많은 표본으로 우리가 또 통계, 수치 있죠. 수치화해서 통계로 결과를 내기 때문에 객관성이 있고 또 대표성이 있죠. 왜? 많은 표본을 사용하기 때문에 대표성을 가지고 그다음 다목적성이 있다. 우리가 이제 그 설문을 통해서 통계를 돌리잖아요. 그럼 통계를 돌리면 내가 이제 찾고자 하는 내가 알아내고자 하는 거를 다양한 통계 기법으로 돌려서 그 결과를 추출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다목적성이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정량적 예측 기법이라는 건 우리가 항상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타당성과 신뢰성을 먼저 측정하는 거죠. 근데 신뢰성, 얼마나 이 신뢰가 있느냐, 이 설문 자료에 대해서 당연히 그 측정이 가능하죠. 다음 한계점으로는 장시간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설문을 하려면 어때요? 설문을 만들어야 되겠죠. 근데 설문을 만드는 게 정말 시간이 많이 들어요. 많은 조사를 통해서 그 설문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또 시간이 들고 또 이제 설문지를 만들었으면 이제 예비조사, 파일럿 조사를 합니다. 파일럿 조사를 해서 다시 또 통계 돌려서 뭔가의 타당성, 신뢰성이 맞지 않으면 또 다시 그 설문을 수정을 해요. 그럼 이제 완벽하게 수정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한 다음에 이제 설문을 하죠, 고객들에게. 근데 고객들에게 어때요? 설문을 하는 것도 그게 쉽나요? 고객들에게 그런 설문 조사하는 게 흔쾌히 좀 잘 받아주지가 않죠. 그러니까 이 설문하는 조사도 오래 걸려요. 몇 개월씩 설문조사도 오래 걸리고, 자, 이렇게 설문이 다 완성이 됐으면 그걸 취합해서 어때요? 취합해서 또 우리가 통계를 돌리죠. 통계를 돌려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결과를 추출을 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그 결과에 대해서 해석하는데, 이제 그러한 과정이 어때요? 시간과 비용. 보면 장시간, 고비용이 든다고 그랬죠. 시간도 많이 들고, 어때요? 비용도 많이 소모가 됩니다. 소요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표본 조사 또는 심층적인, 여기 보시면 심층적 이해가 부족하죠. 정성조사에서는 심층적으로 이해가 가능하지만 정량조사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미 구조화된 설문지만을 바탕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딱 그 설문지에 있는 내용만 파악이 되는 거죠. 그 안에 깔려있는 뭐 저희라든가 의도
이런 것들은 파악할 수가 없죠. 심층적 이해가 부족하다. 이제 이러한 한계성을 가진다. 이게 정량적 예측 기법의 특징이고요. 자, 그러면 정량적 예측 기법의 종류를 보면, 구성 요인을 보면, 자, 여기서는 크게 이제 이동 평균법과 그리고 그 지수 평할법에 대해서 볼게요. 이 부분은 시험에 이제 우리 보통 여러분들 그 SMAT 시험을 보면 계산 문제 나오죠. 꼭 한 문제씩. 물론 안 나올 때도 있어요. 안 나올 때도 있고 한 문제가 이렇게 출제될 때도 있고. 그럼 보통 이제 난 그냥 계산 문제는 그냥 찍을 거야 이렇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계산 문제는 매우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기 때문에 이 계산 문제만이라도 꼭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시험장을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정량적 예측 기법으로는 먼저, 자, 시계열 예측 기법으로 우리가 이동 평균법과 아까 얘기했던 지수 평할법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시계열 예측 기법이라는 거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과거 자료 시간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여, 과거 자료 시간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여, 이것도 제가 연결형이죠. 연결형. 네, 연결형의 이 시계열 예측 기법이 출제가 되었어요. 또는 OX형. 뭐로 그 지수 평할법하고 이렇게 내용을 바꿔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의미 정도는 꼭 기억을 해 두시는 게 좋아요. 변화를 관찰하여 일정한 패턴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기법인 거죠. 그래서 시계열이란 변수값의 순차적 배열을 의미하는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수값을 일정 시간의 간격으로 정리해 둔 게 이 시계열 예측 기법입니다. 주로 이제 뭐죠? 단기적 예측 기법에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자, 이동 평균법, 이렇게 이동 평균법이라는 거는 계절 변동 또는 불규칙 변동을 제거하여, 우리가 어때요? 서비스라는 게 계절성을 가지고 있고 또 불규칙성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것들을 어때? 제거한다는 거예요. 아예 제거해버리고 전반적인 추세를 뚜렷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시계열 예측 방법 중 가장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이동 평균법은 뭐예요? 계절성을 갖고 있지 않을 때 이용해요. 왜냐하면 계절성 너무 이 계절성에 대한 그 기복이 심하면 이 이동 평균법으로 계산을 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 움직이면서 특히 이동 평균법은 가장 최근 자료만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1월부터 지금까지 지금이 10월이죠. 그러면 9, 10월, 7월 있다고 쳐요. 그러면 가장 최근이죠. 이 최근의 자료만을 가지고 평균을 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가장 최근의 자료만을 가지고 평균을 내서 계산한 게 바로 이동 평균법이다. 가장 오래된 자료를 제거하고 또 나오죠. 가장 최근 자료를 추가하여 평균값을 갱신함으로써 이렇게 있죠. 가장 최근 자료를 가지고 평균이죠. 평균. 만약에 가장 최근이면은 7, 8, 9, 10 이 4개월 동안에 가장 최근의 자료를 가지고 어떻게 평균값이죠. 평균값을 갱신함으로써 미래 수요를 예측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계산법을 보면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동 평균법에 대해서. 자, 이런 부분이 시험에 종종 출제가 되었던 거죠. 다음은 땡땡 음식점의 매출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이동 평균법. 여러분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지수 평할법을 이용하여 또는 이동 평균법을 이용하여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건 이동 평균법이죠. 이동 평균법을 이용하여 자, 5월의 매출을 계산해 보세요. 1, 2, 3, 4, 5, 5월이죠. 5월의 매출을 계산하는데 기간은 어때요? 기간이 M4, 그러니까 4개월까지 잡으라는 거죠. 4개월까지 잡아서 계산을 하라. 그러니까 4개월까지 잡으라고 하면 5월 하려면 4월, 3월, 2월, 1월이죠. 그러니까 이 최근 4개월에 물론 이제 여기에 그 전년도 12월, 10월 이게 있겠죠. 근데 어쨌든 최근 4개월의 기간을 잡아서 계산을 하라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풀이를 보면 4개월이죠. 그러면 보세요. 1월부터 어때요? 4월까지 4개월이죠. 4개월. 80, 100, 70, 90 이거를 플러스 합니다. 플러스 한 다음에 뭐예요? 4개월이니까 나누기 4를 하면은 평균이 나오겠죠. 이게 바로 우리 이동평균법이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누기 4 하면 85가 어때요? 85가 5월에 그럼 매출인 거죠. 그러면 5월의 실제 매출이 이제 85였어요. 85였다면 6월을 계산을 하래요. 6월을 계산을 하라. 6월을 계산을 하면 이제 물론 이제 이것도 기간을 4개월로 이제 조건을 주는 거죠. 4개월로 잡아서 한번 해봐라. 그러면 어때요? 똑같죠? 자, 그러면 어때요? 6월 하려면 이제 2월부터 들어가야겠죠? 2월부터 3, 4, 5가 이 4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170, 90, 85를 플러스해서 나누기 4를 하면 86.2가 되는 거죠. 이렇게 평균값을 구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네, 다음은 이제 우리 지수평활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수평활법은 가장 최근 데이터, 그러니까 그 이동평균법이나 지수평활법이나 다 최근 데이터를 사용하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차이점이 뭐냐면 가장 최근 데이터면 가중치죠. 가중치. 가중치가 나오면 지수평활법이구나 라고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가중치를 넓게 부여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중치가 감소되는 가중치 이동평균 예측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래된 자료일수록 당연히 어때요? 우리 최근 자료에 가중치를 둔다고 했으니까 오래된 자료일수록 그 가중치는 점점 작아지지만 완전히 또 배제하지는 않아요. 다음 데이터들이 시간의 지수 함수에 따라서 가중치를 가지므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지수 평활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알파 평활 상수값은 최근 정보를 얼마나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가중치입니다. 그래서 이 알파 값은 쉽게 그냥 가중치구나. 우리가 어때요? 최근 데이터에 가중치를 부여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알파 값은 가중치다라고 보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이 알파를 얼마로 하냐에 따라서 어때요? 당연히 새 예측치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지수평활법을 계산하는 공식은 우리가 이제 예상 판매량을 구할 때 이전 예측치 플러스 알파 값 곱하기 이전 실적치 빼기 이전 예측치로 계산을 하는데, 자, 그럼 여기서 한번 풀어볼게요. 여러분이 아마 풀이를 하면 훨씬 더 쉽게 느껴질 거예요. 자, 알파 값을 0.5로 했어요. 가중치를 0.5로 해서 구하라는 거죠. 0.5로 수요를 예측하여 판매 계획을 수립할 경우, 자, 6월의 판매 수량, 6월달. 그럼 이 6월달에 판매 수량을 구하라는 거죠. 그럼 보면 자, 계산대로 한번 해봅시다. 자, 이전 예측치. 자, 이전 예측치 5월이죠. 5월에서 예측치라는 거예요. 예측 수요를 말하는 거예요. 예측 수요. 그럼 얼마예요? 300이죠. 302. 그럼 302 플러스 알파값 0.5죠. 0.5. 그리고 곱하기 뭐예요? 이전 실적치에서 이전 예측치를 빼는 거죠. 그럼 이전 실적치가 몇이에요? 304죠. 이전 5월달 304에서 예측치 302를 빼죠. 빼면 어때요? 이 값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럼 풀어봅시다. 풀어볼게요. 304에서 302를 빼면 어때요? 2잖아요. 2. 곱하기 0.5는 곱하기 0.5는 1이죠. 그러면 302 플러스 1은 뭐예요? 303이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예측치를 판매에 대한 수요량을 구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워낙 이거는 여러분들이 쉬운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꼭 이거는 좀 숙지해서 시험장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풀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량적 그리고 정성적 예측 기법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